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본어 교육론 2022년도 12월 7일 보강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어, 내용은 제4부 평가 그리고 교사의 자세인데요. 제23장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서는 먼저 23.1에 평가의 목적과 의, 23.2절에서는 평가의 실시 시기, 23.3절에서는 테스트의 평가 기준, 23.4에서는 테스트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숙달도의 시험, 도달도 시험, 진단 시험, 분반 시험, 언어학습 적성 시험, 그 다음에 집단 준거 시험, 목표 준거 시험, 객관식 시험, 주관식 시험,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시험 결과 처리라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3.1에 평가의 목적과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일본어 학습자가 그동안 학습해온 내용의 습득 정도를 성적의 형태로 결정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수법, 교재, 그리고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 방침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평가의 중요성은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평가를 하는 데에는 대략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습자, 교사, 교육기관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했다고 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개인적인 서열과 학급 서열과 학교 서열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급 서열을 통해서 교사의 자질, 아무래도 다른 반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자, 만약에 다른 반하고 차이가 월등히 난다면은 잘 가르쳤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자질이나 능력 정도가 부각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은 자질이나 능력 정도가 다운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학교 위상과 교장의 통솔 능력, 리더십이 운운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환경과 지역의 교육 환경의 위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학군, 좋은 학군, 나쁜 학군,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진학률이 높으면은 좋은 학군, 낮으면은 또 낮은 대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학률이 높고 명문대 가는 비중이 높다면은 고등학교 주위에 아파트 시세가 월등히 높은 현상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평가의 결과가 이들 요소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것은 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평가의 대상이 단지 개개의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 커리큘럼 교사, 학습자 집단, 교사 집단, 학교의 교육시설, 학교 주변과 지역의 교육 환경까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평가 결과가 학습자 자신의 학습 방법을 개선하거나 학습 동기를 더더욱 강화하게 한다든지 교사가 세운 코스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교수법을 개선하거나 교육기관장의 교육시설, 그러니까 계명대학교로 말하자면은 교실, 강의실 내 환경, 컴퓨터 교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돌이켜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평가가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은 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평가가 의의가 무엇인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평가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교사는 교육 활동의 직접적인 주체이므로 교육 활동에서 드러나는 제반적인 현상에 대한 개선과 성과의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습자 역시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자는 자신의 성적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자각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자각은 구체적으로 내가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는가? 만약 달성하지 못했다면은 그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교육 활동에 관여하는 교사나 학교 교육 환경 등등에 대한 평가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장을 대표로 해서 교직원 전체도 역시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 활동의 장으로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몸담고 있는 교육 실태 및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관찰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확대가 되는데요. 교육청과 같은 행정당국도 평가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단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 개개인의 시험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정 교육청에 소속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교육 실태 파악을 통해서 더 크게 그죠? 교육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는 번져나갈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은 평가의 주체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평가의 주체와 대상이 상호 견제하에 교육 활동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의 실시 시기를 통해서 기준으로 예, 평가를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가 사전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사전 평가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평가. 자, 일본어로 예로 들자면은 교사가 코스 디자인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본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개시되기 전, 이게 중요하다, 그죠? 예, 수업이 개시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준비도 조사, 언어학습 적성 조사가 바로 사전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형성 평가라고 있는데요. 일정한 학습 기간, 수업 당일도 좋고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일정한 학습을 기간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기간을 통해서 그 기간 안에 일본어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습득했는지를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적이 낮다라는 말은 형성의 정도가 낮다는 말이고, 성적이 높다는 말은 형성의 정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 결과는 수업의 진도 이대로 좋은가, 교수법 이대로 좋은가, 교재 이걸로 좋은가, 학습자의 노력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충 수업이나 과외 수업이나 가정학습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로는 그때그때 그날 배운 시간의 형성평가, 퀴즈, 쪽지시험,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수능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괄평가는 일정 학습 기간의 학습이 일단락되거나 마감된 시점에서 학습자들이 그 기간 내에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를 말합니다. 자, 학습자는 자신의 성적이 결정되므로 학습 성과를 알 수 있게 되며 교사나 교육기관에 있어서는 교육계획, 코스 디자인의 적절성 여부, 교수법 점검, 교육 방법의 양호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형성평가, 예, 그 다음에 총괄평가. 자, 뭐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형성평가는
학습자들의 그 학습 습득 상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총괄 평가는 예, 글자 그대로 물론 이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학습 기간이 딱 끝나면은 그게 뭐 한 달이든 한 학기이든 1년이든 수능이든 예, 딱 그 기간을 총괄해서 그 단위로 딱 총괄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형성 평가는 총괄 평가에 내포될 수도 있고 총괄 평가도 역시 형성 평가의 성격을 내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기 말고사, 학력말 시험, 졸업시험 등등이 되겠죠. 자, 좋은 시험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겠는데요. 자, 일본어 학습자를 평가하는 데에는 보통 시험이라고 하는 도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도구가 좋은 것인지 혹은 좋지 못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대략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 경제성이 있습니다. 자, 신뢰성은 좋은 시험이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언제 몇 번을 측정해도 동일한 결과가 뭐 이렇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관성 있고 안정성이 있는 시험 결과가 얻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뢰성을 깎아먹는 요인이 있는데 OX 문제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OX는 각각 정답의 비중이 50%, 오답의 비중이 50%죠. 자, 마그레아 딸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뭐 한두 문제 한 10% 이내라면 괜찮은데 이 문제를 100점 만점에 한 8, 90점 OX 문제로 한다면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습자는 50% 확률로 틀릴 수도 있고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자의 부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면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OMR 카드나 답안지가 작다든지 해서 답을 한 칸씩 내려 적는 학생이 많이 나왔다면은 이 시험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실시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시험 실시 중에 학교 건물 공사를 하는데 좀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방치를 한다든지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듣기 시험을 해야 하는데 뭐 스피커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래 되면은 이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출제 미스가 생기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정답이 복수의 정답이 있다든지 정답이 없거나 문제 내용이 애매하거나 하면은 이거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근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당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요. 좋은 시험이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타당성이 높다는 말은 어떤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한 학습자의 능력을 출제자가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정확하게 평가를 못한다면 그 시험은 타당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청해 시험에서 청음과 타음의 구별을 위해서 타와 다가 들어간 단어를 차례로 들려준다. 이런 거는 뭐 틀렸다는 말은 청음과 타음을 구별을 못한다는 말이 되겠고 정답을 맞췄다면은 청음과 타음을 구별을 제대로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청해 시험에서 특정 단어의 발음을 위해서 예를 제시해 줄 때 와타시와 기노 와타시와 교과에 이키마시다. 오도코와 기노 도코에 이키마시다까? 교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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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마시다. 그럼 답은 A가 되겠죠. 그러면은 특정 단어의 발음을 알기 때문에 A라는 답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나, 그죠? 어,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타당성이 낮은 문제를 전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듣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부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제가 JLPT 시험을 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없애버리고 예, 들려주면서 A, B, C, D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예, 그 표기를 없애버리면은 타당성이 올라가고 있게 되면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좋은 시험이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몇 번을 채점해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져야 합니다. 자, 채점 결과에 특정 채점자의 주관이 스며들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은 객관성이 높습니다. 자, 작문시험이나 논술시험은 복수의 정답이 나오거나 채점자마다 다른 채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성이 낮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는데요. 시험은 저비용으로, 즉 경제적으로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언제 어디서라도 손쉽게 시험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한번 치르는데 너무 비싸다든지 예, 쉽게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는 경제성이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4 테스트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숙달도의 시험이 있습니다. 학습자의 일본어 학습 경험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 그리고 일본어 성적과는 관계없이 현재 일본어 능력이 각 영역에서 설정한 기준에 어느 정도 숙달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일본어 능력 시험, 일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일본어 능력 검정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1에서 N5가 있는데 N1을 합격했다는 말은 숙달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N1, N2, N3, N4, N5 다 마찬가지인데 N4로 이야기하자면은 언어 지식 30분, 문법은 60분, 독해 60분인가요? 청해 35분. 자, 합격점은 90점 이상, 180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자, 합격점 90점을 넘겼다 하더라도 언어 지식이 독해가 38점 이하면은 청해는 60점을 넘기지 못하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설사 숙달도가 90점을 넘기면 합격이라 할지라도 각 영역별로 그 어떤 커트라인을 못 넘으면은 예, 제대로 된 숙달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합격 처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OPI가 있는데요. 구두 능력 인터뷰라고 합니다. 시험관이 일본어 학습자와 1대1 인터뷰 형식으로 학습자의 일본어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평가 기준은 기능의 완수 정도, 내용에 맞는 장면에서 회화 사용 여부, 정확함을 체크하는 것인데 예,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못 미치면은 이 사람은 구두 능력에 있어서 숙달도가 아직 떨어진다라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JLPT 시험 내용은 이것은 좀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이 10년 동안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숙달도가 있고 그다음에 도달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 좀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일본어 학습자가 특정한 학습 기간 내에 학습한 특정한 내용을 어느 정도로 습득했는지, 즉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아까 숙달도는 뭐냐면은 그 어떤 레벨이 있으면은 그 레벨에 숙달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OPI나 아니면 JLPT 같은 거 있죠. 예, 1급이면 숙달도가 가장 높다. 숙달이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도달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 물론 가장 높게 도달을 하면 숙달한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 일정한 어떤 기준에 뭐 1등급이면 1등급, 2등급이면 2등급에 숙달과는 관계없이 도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도달. 자,
자, 일본어 학습자가 특정한 학습 기간 내에 학습한 특정한 내용을 습득 정도가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그 수준까지 도달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자, 형성평가의 판단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자, 진단시험은 교사가 일본어 수업 개시 전 혹은 수업 도중에 일본어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 후에 일본어 학습자에 맞는 수업 내용이나 교수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을 말합니다. 사전평가나 형성평가의 판단 재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인데 여러분 배치고사 쳐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분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5반까지 있다면은 잘하는 학생과 좀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 골고루 섞이게 하기 위해서 배치고사를 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습 능력을 진단하는 예, 그런 용도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성적표에는 물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입학시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에, 수학 2를 만약에 등급을 받았다면은 그 등급을 받은 정도가 막 1등급, 2등급이면 이 학생은 우리 학과에 와서 얼마든지 그 뭐 미분이나 적분을 풀어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고 만약 수2조차 자체를 아예 공부를 안 했다면은 이 학생은 우리 수업에 들어와서 학과에 들어와서 예, 미분이나 적분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면은 못 따라올 텐데 그러면은 합격을 좀 시키기가 곤란한데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반 시험이 있는데 아까 배치고사하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각자 레벨에 맞는 일본어 학습자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클래스를 분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자, 아까 배치고사는 분반은 아니죠. 그냥 잘하고 못하는 학생을 잘하는 반은 상급반, 못하는 학생은 하급반 이렇게 한다면은 뭡니까? 예, 그러면 분반 시험이 되겠고, 예, 그냥 골고루 섞이게 반을 짜는 것은 진단 시험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그 초급 일본어 우리 학과에서도 세 반으로 분반을 하는데 상중하로 나눕니다. 자, 뭐 자신의 각자의 장점, 결점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전평가의 일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학습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본어 학습을 희망하는 학습자의 일본어 학습을 할 만한 적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자, 대표적인 시험으로서는 미국의 MLAT 시험이 있는데 이 테스트에는 외국어 음성을 식별하는 시험, 외국어 음성을 흉내내는 시험, 문법이나 용법의 규칙을 유추해내는 시험, 문자의 특징을 식별하는 시험, 문자를 모방하는 시험, 새로운 말을 기억하는 시험 등을 통해서 외국어 습득 능력에 있어서 그 적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 학습 적성 시험을 통해서 높은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를 분반하게 되면은 이 시험은 분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일본어 학과에서는 그죠. 일본어 적성이 높은 학생이 있고 적성이 보통인 학생이 있고 적성이 없는데도 일본어 학과에 지원해서 들어온 학생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은 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오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막 그냥 보통, 예,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느낌으로 온 학생도 있고, 오고 싶지 않았으나, 예, 여기밖에 올 수 없었던 그런 이런 학생들이 섞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친구들은 알 수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준거 시험이 있습니다. 집단 준거 시험은 개인 학습자의 일본어 능력이 전체 학습자 중에서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자, 목표 준거 시험도 있는데요. 이것은 뭐 다른 학습자와 비교하는 일이 없이 내 스스로가
학교에서 정해준 그 목표에 그 목표를 실 어,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라면은 집단 중거 시험은 예, 내가 몇 번째로 그 목표에 도달했는가. 예, 그러니까 내가 1등인가 아니면 80등인가. 자, 여러분 그 학력 우수상, 예, 교과 우수상 받았죠, 그죠? 그건 다 집단 중거 시험의 이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집단 중거가 시험도 되기도 하고 형성평가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자, 개인 일본어 학습자의 성적이 89점인데 전체 학습자 40명 중에서 2위가 될 수도 있고 뭐 10위가 될 수도 있고 다 잘 쳤다면 또 30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마스 활용을 시켰는데 다베마스라고 해야 되는데 다베리마스, 구리마스라고 했는데 기마스, 수리마스, 시마스라고 해야 되는데 수리마스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학생은 막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서 이런 식으로 쳤다면은 목표의 그 중거 시험이 몇 등인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그 등수가 낮아지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도 있는데요. 객관식 시험은 자, 가만있어, 이거 맞나? 아, 예. 자, 누가 언제 몇 번을 채점하더라도 동일한 채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채점자의 개인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시험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으며 정답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채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만 주어지면 컴퓨터가 채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출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어, 단점은 있지만은 채점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복수의 선택지 가운데서 정답을 고르는 방식을 취하므로 답을 몰라도 우연히 예, 맞출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지선다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의 문제에 3개 이상의 선택지가 제시되며 그 가운데서 정답을 고르게 하는 시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 객관식 시험에 이런 용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지선다형이 객관식으로 가장 많이 나오죠. 오지선다형도 요즘 많이 보입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출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아래 번호에서 고르시오. 니혼노 분가건이 쓰일 때 와프로 가키마시다. 체크오 가키마시다. 파소콩오 가키마시다. 레포도 가키마시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서 진위법 OX 문제도 객관식 시험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문제 내용이 올바른지 여부를 묻는 시험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바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가위표를 표기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시험은 정답일 확률이 50%이므로 답을 알지 못해도 우연히 맞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찍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결과의 신뢰성도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객관식 시험은 또 있습니다. 단순 재생 방식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미 배운 일본어 학습 내용을 단순히 기억해내서 적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베라레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베라레루가 이거는 이류 동사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베루, 다베마스, 다베라레루, 다베다. 가에루는 일류 동사죠. 가에리마스, 가에라레루, 가했다. 자, 시마스니까 스르, 시마스, 그 다음에 데끼르, 그 다음에 시다. 자, 이렇게 써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객관식 시험의 일종이다. 자, 그 다음에 또 객관식 일종인 시험이 또 있습니다. 조합식 시험이 있습니다. 자, 서로 관련 있는 단어와 문장끼리 연결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음 형용사 중에서 서로 반대되는 것들끼리 줄을 치시오 하면은 다카이는 야스이, 그죠? 그 다음에 세마이는 히로이, 오키는 지사이, 사무이는 아다타카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객관식 시험에는 빈칸 메우기 시험도 있습니다.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해두고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나 어형을 적도록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복수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장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조사를 보기에서 골라 기입하시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래 보시면은, 바스 대, 이쿠 도키 모 아리마스가, 다이타이 치카 데츠 데 기마스. 그러면 대를 여기서 보고 골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예, 답을 이제 맞춰 나가면 됩니다. 좀 편의상 거꾸로 했는데요. 자, 니혼고, 주교, 가요비, 목구요비, 데스. 그럼 가라, 마데가 아니겠는가? 아, 노. 니혼고의 주교와 와를 넣고 가요비 가라, 목구요비, 마데 데스. 이렇게 써놓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1, 2, 3, 4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클로즈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빈칸 메우기를 응용한 시험 방식입니다. 의미가 완성된 복수의 문장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단어 일부나 조사 등을 제거하고 그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나 어형을 넣어서 의미가 완성된 문장으로 재생하도록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은 언어의 종합적인 능력, 문법이나 문장 흐름, 어휘의 지식, 어휘의 선택 등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만약 이래 내면은 우리 학생들 그냥 멘붕일걸요. 키무상와 마이방 난진이 네마스까? 주니진이 네마스. 私はいつも音楽を聴きながら寝ます。では何時に起きますか？ 朝7時に起きます。じゃあ、あなたの妹さんは何年生ですか？高校3年生です。もうすぐ大学生になります。자,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이렇게 놔두고 그죠? 이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조사 부분을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죠. 예, 자 되셨나요? 자, EWM 방식이 있는데요. 원문과 동일한 어형을 기입했을 때에만 정답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문인데 예, 원문과 동일한 어형을 하나도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해야 정답으로 강조하는 한 경우가 있고 AWM 방식은 의미만 통하면은 원문과는 좀 다른 어형을 기입해도 정답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클로즈 시험 같은 경우 말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예, 꼭 책대로가 아니라 예, 말만 통하면은 다른 표현이라도 쓰면은 맞다고 정답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객관식 시험의 형식으로서는 변환식 시험,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기,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꾸기, 완성식 시험, 일종의 빈칸 메우기 시험, 배열식 시험, 단어와 활용형 등을 섞어서 나열해두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으로 단어나 활용형을 재배를 하는 것, 정정식 시험,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는 것. 그래서 굉장히 객관식 시험 범위가 넓다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가 되거나 또 아이 엄마가 되어서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한번 재미삼아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 시험이 있는데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어 작문, 번역, 회화, 그 다음에 스피치, 면접 테스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채점 결과가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채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어 학습자의 종합 언어 능력, 언어 운용, 발음, 문법의 정확성, 어휘 선택, 장면에 맞는 표현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관련 용어로서는 인터뷰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주관식이죠.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운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측정하는 시험 방식이 되겠습니다. 나름 객관적으로 하는 데까지는 해보니까 무조건 엉망인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성이나 문법의 정확성, 표현 구사 능력, 청취 능력, 담화 전개 능력 등 다양한 면을 평가합니다. 자, 이 테스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뷰 테스트 평가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발음은 좋은가? 자, 일단 성명 적고 채점자 적고 몇 번. 문법 정확한가? 잘하면은 5점, 못하면 1점.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는가? 잘하면은 5점, 못하면 1점. 청취 능력 잘하면은 5점. 말을 했는데 바로바로 알아듣고 네? 네?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뭐 1점이나 점수가 없겠죠. 전혀 답을 못하면 점수를 체크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개 능력 뛰어난가?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총점을 내는 방법이 되겠죠. 자, 문장 산출 테스트도 있습니다. 일본어 학습자가 작문한 문장에 나타난 언어 운용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초콜릿 먹으면서 했었죠. 그게 바로 문장 산출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논술 테스트도 문장 산출 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면은 일본어로 이제 논술 테스트도 하고 문장 산출 테스트도 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험 출제의 실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이렇게 출제했더랬습니다. 자, 보시면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로서 보완해야 할 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떼모노는 한 칸에는 한자를 쓰고 한 칸에는 히라가나를 쓰고 또 한자가 제시되면 히라가나를 쓰고 오른쪽에 뜻을 달고 그래서 이건 한자니까 히라가나 뜻 이거는 히라가나니까 한자를 쓰고 뜻 이건 한자니까 히라가나를 쓰고 뜻 또 쇼강은 히라가나니까 한자를 쓰고 뜻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자, 가에루 마지막에 겐키 고츠 tskuye 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래의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今日は2日 です. 2日가 2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今日は 何曜日ですか하면은 月曜日. 아사때 4일이 되겠죠. 何曜日, 수요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라는 말, 2日라는 말, 그 다음에 아사때, 何曜日, 무이까 이런 말을 모르면 거죠.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도 좋은 시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세는 단위인데, 그죠? 사과,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계란이 되겠죠. 토마토가 이쿠츠 아리마스까? 하면은 1, 2, 3, 3個 아리마스 또는 3つ 아리마스.卵は全部でいくつですか? 1, 2, 3, 4, 4つ 아리마스. 4つ です. 하면 되겠죠. 사과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또는 8つ 아리마스. 이쿠츠라 했으니까 8つ 아리마스 하면 되겠죠. 자, 모모는 이게 이제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2개 있으니까 후다츠 아리마스. 수사를 제대로 아는지 체크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조사. 야스미와 개수요비から 火曜日までです. この時計は英語の先生のです. はじめまして、私は木村と申します.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책에 배운 내용대로 답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표현을 가져와서 썼다면은 그것도 맞게 해줄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시하는 대로 기본형을 활용하시오. 자, 고노 가방와 오키 데스.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라. 스즈키 상와 에고가 기라이 데스. 부정문으로 바꿔라. 에고노 센세이와 아까루이 데스. 야사시 데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어라. 자, 고노 도케이와 타카이 데스. 이 시계는 비쌉니다. 시로이를 넣어서 활용하거라. 그러면 시로이 도케이. 활용하라 그러니까 시로이노, 시로쿠노 이렇게 하는데 활용하지 않는 것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한국어를 일본어로 장문하시오. 기무라さんは 親切で 綺麗な人です. 자, 英語の勉強は 難しいですが 面白いです. 대구와 경주가라あまり遠くありません. 자, 이걸 한자를 섞어서 써도 맞다고 해주고 또 한자 없이 그냥 히라가나로 써도 맞다 해주는 거. 한자 위에다가 아주 공손하게 그죠? 요미가나를 또 달아서 표기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한자를 쓰고 한자 위에 요미가나를 달아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틀리면은 맞으면 괜찮은데 틀려버리면은 괜히 고생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한자를 쓰든 히라가나를 쓰든 어느 쪽이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편한 대로 쓰세요. 자, 이렇게 말해주면은 학생들이 안심을 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온화해집니다. 자, 그러면 채점 결과, 평가 결과, 자,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조건 상대평가죠. 예, A는 30%, 그 다음에 B는 30%, 그래서 A, B는 정원의 60% 이상. 이제 되겠습니다. 그걸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정 집단에서 개인 학습자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특정 집단 내에서 개인 학습자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다른 집단에서 등수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 말은 어, 지금 여러분 24명이 내 수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 평가를 하더라도 다른 반에서 그런 시험도 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 또 설사 그런 반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다르고 교재가 다르다면은 비교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이라면 모를까 그죠? 똑같은 문제를 반마다 다르게 해서 하면은 또 그 문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B 제로 제로는 안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A 뿔, B 뿔. 그래서 A 뿔 받은 사람은 좀 약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서 개인 일본어 학습자가 그 기준에 대해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본어 학습자가 50명인데 그 중에서 40명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득점했다면은 교사는 이들 40명에게 A 성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절대평가가 많았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15, 약간 17, 8년 전부터 절대평가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가 좋았는데 이때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삐지도 안 했고 예, 참 좋은 시절이었고 선생님 잘 따르고 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살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평가 결과 처리가 있는데 예, 이제 소점 표준 편자 편자치가 있습니다. 소점은 이 제일 확실한 겁니다. 자, 로우 스코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취득한 점수, 원점수가 이 소점이 되겠습니다. 자, 100점 만점에 95점을 득점했다면 그 95점은 원점수, 소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표준 편차는 자, 학습자들이 득점한 점수들 간의 분포가 어느 정도로 고른지 혹은 고르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자, A반과 B반이 가령 평균치가 같다고 해도 A반이 잘하는 학생은 잘하고 B반은 학생은 자, A반이 잘하는 학생은 잘하고 못하는 학생은 아주 못한. 근데 B반 학생은 골고루 그죠? 예, 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면은 자, A반은 표준 편차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 B반의 학습자들은 예, 표준 편차치가 낮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표준 편차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요즘은 뭐 그냥 엑셀에다가 점수 예, 이거 소점만 입력하면은 표준 편차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걱정 안 됩니다. 자, 편차치는 예, 시험 내용이 동일하다면은 반이 달라도 원점수로 학습자들의 득점에 따른 우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각기 다른 학습자들이 다른 내용으로 시험을 치루었다면은 원점수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문제가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편차치를 어, 그, 이용합니다. 자, 이 편차치는 다른 내용의 시험을 치른 학습자 개개인들이 득점한 점수가 전체 학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50을 표준치로 해서 50에서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 개인 학습자는 전체 학습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
그러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 23.8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자, 학습자 자체에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제가 시험 나온다라고 했으면 꼭 내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먼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그죠?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자, 일단은 스테레오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일본어 교사가 특정 시기의 교실 활동을 통해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인, 설사 올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일본어 학습자에 대해서 일종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다라면은 한번 안 보이겠지만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교사는 성급하게 일본어 학습자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금방 뭐 이렇게 잘했다고 해서 아, 이 학생 대단한갑다. 반대로 못했다고 해서 야, 이 학생은 엉망인갑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급하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자신의 특정 학습자의 가지는 편견의 내용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러모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광 효과는 어,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학습자의 배경에 교사가 영향을 받아버리고 맙니다. 이거 되게 경계해야 합니다. 동일한 성적 결과가 나와도 A라는 학습자가 예를 들어서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칩시다. 이걸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 역시 대단해. 어,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니까 예, 뭐 아무래도 엄청난 그런 그 뭐 경쟁 속에서 1, 2점 차이로 뭐 등급이 달라지고 하니까 뭐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해. 역시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자, 그런데 B라는 학습자는 뭐 도저히 알 길은 없지만 만약에 안다면 이 학생은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제가 누누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요. 연수에 가거나 하거든요. 자, 반대로 성적이 낮게 나온 경우에는 명문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아이고 이놈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머리는 좋은 놈이 왜 안 하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 B라는 학생, 일반 고등학교를 나온 B라는 학습자에게는 말은 안 하겠지만은 뭐 그냥 머리가 그렇고 그러니까 뭐 공부를 안 했어라기보다는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평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되게 무섭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입학사정관으로 있을 때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는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이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자, 이것은 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평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교장과 교사, 교사와 교장의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저 선생님은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을 나와서 교사가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저 교장님은 명문 대학 출신이야. 또 저 교장은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후광 효과는 끝도 없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관용 효과 평가를 하는데 관용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평소의 감정에 의해서 교사의 판단이 영향을 받는 효과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소 예의 바르고 착한 성품을 지닌 학습자의 학습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채점을 안 한다든지 그 반대에 대해서는 요 인간 요거 평소에 불순하고 아주 못된 놈이었지. 그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채점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파도를 타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 감정에 의해서 학습자의 평가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대비 오차라고 있습니다. 자, 대비 오차는 자,
평가자인 교사가 일본어 학습자를 교사 자신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사 스스로가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교사라면은 이번 학기 수업을 위해서 나는 2년간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이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데 시험 뚜껑을 이제 열어보니까 성적을 이제 평가해 보니까 도달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 도달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역시 나는 철두철미하게 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점수를 맞게 된 거야. 나는 유능한 교사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교수님들은 이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건만 이렇게밖에 못 나오느냐. 예, 그래서 학생을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저도 한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최근 요 4, 5년 와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못 가르쳤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쉽게 가르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분노를 유발하. 그 반대도 있다는 거. 교사가 나는 일본어를 제대로 말하는데 10년이나 걸렸으므로 3개월 정도로 이만큼의 수준에 우리 학생들이 도달한다는 건 참 대단해. 이렇게 하는 것도 대비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 출제에 대한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천정 높이를, 그래서 난이도, 요즘은 난도라고 하는데, 자, 어렵게 내면 낼수록 천정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어렵지 않게 내면은 천정이 낮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변별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어렵게 내면은 변별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변별력이 낮으면은 평가에 어려움이 초래되며 어렵게 내면은 변별력은 높아지지만 학습자의 불만이 증폭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어렵게 내고 다른 학교는 저렇게 쉽게 내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신도 그죠?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A라는 학교의 시험은 쉽게 출제되어서 표준 편차가 낮은 반면에 B라는 학교의 시험은 어렵게 출제되어 표준 편차가 높게 되면은 A라는 학교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교육기관이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그 학교로서는 마이너스 이미지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 효과라고도 있습니다. 영희의 성격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합니다. 영희는 예쁘다. 좋은 것부터 먼저 말하죠. 영희는 마음씨가 착하다. 영희는 돈 씀씀이가 예쁘다. 좋은 거, 나쁜 거. 반대로 영희는 돈 씀씀이가 예쁘다. 나쁜 걸 먼저 말하고 영희는 마음씨가 예쁘다. 영희는 마음씨가 착하다. 예, 순서로 점점 갈수록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냥 순서만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교사들은 영희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말하고 무엇을 나중에 말하는 것. 자가 굉장히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일본어 학습자가 풀이한 주관식 답안에서 훌륭하게 작성된 답안이 이어진 후에 갑자기 보통이거나 엉망으로 작성된 답안에 대해서 교사가 그만 낮은 평가를 해버린다든지 반대로 처음에는 막 그저 그랬는데 갈수록 막 훌륭하게 그죠 평가가 작성이 돼버리게 되면은 하면서 갑자기 필요 이상의 좋은 평가를 내리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화 경향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면접을 봤을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면접을 보러 왔겠죠. 자, 교사가 평가의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점수가 5단계, 1, 2, 3, 4, 5라고 하면은 예, 교사가 채점을 하는데 차별화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채점 결과를 3점 주변에서만 맴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점수 3을 놔두고 잘하면은 4점, 못하면 2점, 그래서 1.5점 이렇게 줄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죠. 또 3점 주위에만 뱅뱅뱅 도는 거.
아주 겁쟁이죠.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평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중심화 경량이라고 합니다. 3이 가장 중심이니까 말입니다. 예. 그래서 3점 주변의 점수로만 평가하고 1점이나 5점 점수는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교수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여러분도 이제 수업 끝나고 조만간 이제 모든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유문항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설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교수 수준에 관한 거. 뭐,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마다 뭐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예,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학과 교육 내용. 자, 이거는 아마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생 지원 서비스, 학과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23장 관련 인용 및 참고문은 다음과 같은 문헌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예, 원래는 기말고사 범위에 넣을 예정이었는데, 여러분의 어떤 학습 부담을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제가 여러분이 좀, 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험을 꼭 치러줬으면 좋겠다. 한 학기를 마감했으면 좋겠다 해서 23장은 제가 시험 범위에서 제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